난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내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 될 것 같은 이곳에서 나는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한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나는 잠시 멈춰선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현수는 늘 그렇듯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25에 만나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는 이제 10살 아이처럼 내 손길을 기다린다. 한때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는 약도 챙겨 먹지 못한다. 오늘은 민준이가 올 거예요. 기억나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가 진짜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건 아마도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는 걸까.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나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버지를 꼭 닮은 눈매와 웃음소리.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미숙 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장 보러 가는 길에 들려 안부를 전한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우리 집 사정을 털어놓을 순 없다. 밤이 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조여온다. 회사에서 잘린 뒤로 민준이는 더 깊이 술에 빠져들었다. 엄마, 아버지는? 거실에 계시지.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자 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정 누구야? 도둑이야! 아버지, 제가 민준이에요. 아들이라고요. 거짓말! 내 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술에 취해 있던 아들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나는 재빨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고 나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깨지는 그릇 소리와 함께 나의 한숨이 깊어진다. 늘 그랬듯 오늘도 긴 밤이 될 것 같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하느님,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민준이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현수의 손목이 멍들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주방 싱크대에 쌓인 깨진 그릇들을 치우면서 지난 밤의 소동이 떠올랐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향해 던진 말들, 깨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던 나의 모습. 민준아, 이제 아버지는 정신병원으로 모시려고 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숙취에 절은 얼굴이지만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이다. 엄마, 그게 최선이에요. 난 아버지가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나요? 내가 술 끊고 아버지 모시겠다고 할 수 있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작년에 현수가 심었던 나무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정신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 2층짜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현수는 의외로 순순히 따라왔다. 어쩌면 그도 이게 좋은 선택일 거란 걸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손길이었다. 할머니, 이제 어르신 생활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그저 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젊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텅 빈 침대를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고요한 집에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다. 이제 민준이와 둘만 남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현수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미소가 그리워 나도 모르게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베트남에서 온 리아는 생각보다 야무진 아이였다.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리안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어머니, 이거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리안의 요리 솜씨는 기대 이상이었다. 향긋한 쌀국수와 월남쌈을 만들 때면 주방이 활기로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했다. 여보, 또 술이에요? 아기 태어나면 어떡해요? 제발 그만해요. 임신 7개월의 리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리안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지만 민준이의 술병도 함께 불어났다. 어머니, 민준 오빠 회사에서 또 잘렸대요.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민준이의 술버릇은 더욱 심해졌다. 그날 밤 민준이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왔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리아는 배를 감싸고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베트남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리안의 눈빛에서 나는 더 깊은 뜻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면서 내 마음도 함께 쌓여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리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배 속 아이도 함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 보낸 이혼 서류만이 도착했다. 민준이는 폭발했다. 매일 밤 술병을 깨뜨렸다. 한때는 잘 나가던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엄마 나 어떡하지? 리안이가 보고 싶어. 우리 아기도. 아들을 껴안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서랍 속에는 아직도 현수의 병원비가 빠듯하게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민준이를 살려야 할 때다. 아들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아침 6시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젊었을 때 배운 반찬 가게 실력을 되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현수의 병원비를 빼고 모아둔 돈으로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엄마, 이런 걸 왜 해요? 제가 돈 벌어올게요. 민준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 미숙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 장 보는 건 제가 할게요. 민준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술 기운에 떨렸다. 한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리안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술병도 깊어져 갔다. 아들아, 또 마셨구나. 엄마 미안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매일 반복됐다. 장을 보러 갔다가 소주병을 들고 오고 김치를 담그다가
술병을 꺼내들었다. 아주머님, 멸치조림 정말 맛있어요. 이런 반찬 파는 곳 처음 봐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장사는 의외로 잘 됐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엄마 리안이가 보고 싶어. 우리 아기도. 술에 취해 웅크린 아들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쉰다. 반찬을 만들며 흘린 내 땀방울만큼 아들의 눈물도 깊어져만 간다. 민준아, 이제 그만하자. 널 위해서라도. 하지만 내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새벽녘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그의 취한 목소리가 가슴을 찢는다. 반찬 가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나는 또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만 같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린다. 민준이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새벽 2시 반찬 가게 마감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옆 가게 주인이 쓰러진 민준이를 발견했다고 했다. 어머니, 이대로 가다간 아드님 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알코올성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중환자실에 누운 아들을 보며 나는 무릎을 꿇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번만은. 그때 오래된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민준 오빠 소식 들었어요. 베트남 친구한테 연락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도 될까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해요. 리안이었다. 그녀의 6개월 된 아기와 함께 온다고 했다. 민준이의 아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래, 어서 와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저녁 리안이 아기를 안고 병실에 들어섰다. 어머니, 죄송해요. 도망치듯 떠나서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너를 더 챙기지 못해서.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쁜데. 아기를 안고 있는 리안을 보며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다. 의식이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다. 여보, 우리 아기 예쁘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은이는 마치 천사처럼 웃으며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길이 민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리아는 다시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동생에게 맡기고 이제는 우리의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그녀의 손맛은 특별했다. 베트남식 반찬을 개발해 메뉴에 넣었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졌다. 어머니, 하은이가 웃어요. 저희 가족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리안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진다. 민준이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아기를 안을 때면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이제는 술 때문이 아닌 감동 때문이었다.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하은이를 위해서 새 사람이 될 거야. 3년 만에 현수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증상이 호전되어 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리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을 보며 현수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하은이. 아, 그래.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해가 저물며 현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달라졌어요. 술도 끊었다고요. 민준이가 절규하듯 외쳤다. 현수는 여전히 민준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매일 밤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를 질렀다. 특히 어둠이 내리면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도둑놈! 우리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을 데려간 도둑놈! 내가 우리 민준이를 망쳤지!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에요. 그날 밤 현수가 주방칼을 들고 민준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리안이 하은이를 안고 안방으로 피신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현수의 고함, 민준이의 절규가 뒤섞였다. 신고하신 분 맞으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제 남편이 치매인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이웃집에서도 불이 켜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들어오자 현수는 더욱 흥분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민준이에요. 손주도 있잖아요. 하은이 할아버지잖아요.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칼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내 아들 망친 놈들. 경찰이 재빨리 현수를 제압했다. 바닥에 쓰러진 현수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 밤 현수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엄마,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민준이가 흐느끼며 내 품에 안겼다. 리아는 겁에 질린 하은이를 달래느라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깨어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현수를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보내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또 다른 상처가 깊게 새겨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술을 끊고 재기에 성공했다. 5년이 지난 2020년 봄, 나는 아들의 사무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MJ 수출무역회사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10층짜리 건물의 맨 위층,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마치 우리 가족의 희망처럼 빛났다. 안이우엠나이옴 엠베캉. 민준이가 리안에게 유창한 베트남어로 속삭였다. 리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오빠,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요. 베트남어도 이렇게 잘하고 매일 밤 공부하시더니. 당신과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장모님과도 베트남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으로 베트남 식재료 수입으로 시작한 작은 무역이 이제는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었다. 민준이의 책상 위에는 베트남어 통역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화요일 저녁이면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위한 베트남어 강좌도 열었다. 엄마,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지사를 내려고 해요. 이안이 가족들도 그쪽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현지 식품 유통망을 잘 알고 계셔서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이제 10살이 된 하은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랑스러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정신병원에 있는 현수도 손녀의 모습을 보면 옅은 미소를 지으신다. 치매 증상은 여전하지만 하은이만큼은 항상 알아보시는 것 같다. Yên này, con yêu anh. Con của em đẹp trai. 하은이가 현수의 무릎에 앉아 베트남어로 속삭일 때면 현수의 눈빛이 맑아졌다. 때론 잠깐씩 예전의 모습을 보이실 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제는 리안이가 둘째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아들이란다. 민준이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은 베트남과 한국의 다리가 될 거예요. 하은이처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때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2025년 호치민시 MJ인 리안 마사지 앤 스파의
화려한 개업식이 열렸다. 전통 마사지와 한국식 스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프랜차이즈였다. 호치민 최고급 상권에 자리 잡은 본점은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집도 호치민에 있어요. 현대식 아파트예요. 창문으로 사이공간이 보여요. 리안이 자랑스럽게 새 집을 보여주었다.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현수도 베트남으로 모셨다. 열대 기후가 현수의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할아버지,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 거예요. 하은이가 현수의 휠체어를 밀며 설명했다. 놀랍게도 현수는 베트남에 오고 나서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둘째 민혁이도 이제 2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다. 엄마, 우리 회사가 이제 베트남 관광청이랑 MOU를 체결했어요. 한국 베트남 관광 산업의 교두보가 될 거예요. 내년에는 다낭과 나트랑에도 지점을 열 예정이에요. 민준이의 사업은 끝없이 확장되었다. 마사지샵은 1년 만에 호치민 전역에 30호점을 열었고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되었다. 특히 리안이가 개발한 로터스 힐링 프로그램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제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손님도 많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반찬 레시피로 만든 한식 케이터링도 인기가 너무 좋아요. 리안은 이제 완벽한 사업가가 되었다. 베트남 전통 마사지와 한국의 미용 기술을 접목한 그녀만의 프로그램은 호치민 최고의 럭셔리 스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호치민의 저녁 노을은 서울과 다르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어디서나 같은 빛으로 빛난다. 옥상 정원에서 바라보는 사이공 강변의 황혼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처럼 물들어간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다국적 가족이죠. 민준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2030년 호치민 시내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회사 러브 브릿지 베트남 코리아가 문을 열었다. 10층 높이의 새 건물은 마치 두 나라를 잇는 다리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민준이와 리안이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양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가 되어 있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MBC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후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우리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KBS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의 옆에서 리아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15살이 된 하은이는 이제 양국 청소년 문화 교류 대사가 되었다. UN 아시아 청소년 포럼에서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주제로 연설할 정도로 성장했다. 7살 민혁이는 유창한 세계 국어를 구사하며 자랐다. 영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를 보며 주변에서는 미래의 외교관감이라고 칭찬했다. 우리는 단순히 부부를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3개월간의 문화 교육 과정이 필수죠. 리안이 베트남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당당히 말했다. 그녀가 개발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러브브릿지는 단순한 결혼정보회사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 강좌가 열리고 양국의 전통 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물론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이곳에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갔다. 현수는 호치민의 따뜻한 날씨 덕분인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손주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좋았다. 특히 민혁이가 그의 무릎에 앉아 베트남 동요를 불러줄 때면 흐릿했던 눈빛이 맑아지곤 했다. 나는 이제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다. 매년 러브브릿지를 통해 탄생하는 300쌍의 한배 커플들이 그 증거였다. 어머니, 우리가 이제 1000쌍의 부부를 탄생시켰어요.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우리 회사를 양국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대요. 창밖 호치민의 황혼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420 강변의 노을은 마치 두 나라의 문화가 섞이는 것처럼 오묘한 빛을 발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놓은 이 다리가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는다. 2030년 나는 80의 나이에 호치민의 한 강당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과 한국의 수많은 예비 부부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 제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 알코올 중독인 아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포기할 때만 끝난다는 것을.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제 아들은 술병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손주들의 사랑으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것은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민준이가 다가왔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호치민의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왔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다. 때로는 거세게 흐르고 때로는 잔잔히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에 닿는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